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이번 주에도 마켓 시그널은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단 뉴욕 증시에서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럴 때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좀 비중을 늘릴까 고민하셨던 분들께서는 지금이 들어가도 될까라는 고민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 찾아가기 위해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다만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간이기 때문에 증시가 휴장도 함께 껴있고요. 주요 경제 지표들도 대거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변동성은 극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부터 꼼꼼하게 점검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1%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16% 오르면서 19,000선 위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지수도 0.35%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말 살펴볼까요? 지난주 대선 이후 랠리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좀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이날 좀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히트맵 준비돼 있습니다. 빅테크에서 경기 민감주,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위주로의 순환매가 이날도 두드러졌습니다. M7 먼저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 주말 사이에 3%대 하락을 기록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0.6%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가총액 1위 자리는 가까스로 계속해서 지켜내고 있는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애플이 그 뒤를 바짝 다시 추격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대 상승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종목 보실까요?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까지도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좀 예외가 되겠죠. 트럼프 효과 잠시 쉬어가다가 또 받고 쉬어가다가 또 받고 하는 모습들 나오면서 주말 사이에는 또 3%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타 다른 경기 민감주 필수 소비재를 비롯해서 산업재라던가 기타 다른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금 다른 지도로 한 번 더 볼까요? 그룹별, 섹터별 흐름이 되겠습니다. 섹터별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산업재 섹터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1.3%의 섹터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가장 잘 나갔고요. 그 아래로 필수 소비재와 그리고 재량 소비재 1%대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까지도 1%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서학개미 분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을 크게 갖고 계신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0.1% 상승 그리고 0.5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렇듯 원래의 주도주였던 기술주의 그런 선전보다는 최근에는 경기에 민감하게 더 반응하는 그런 섹터들의 움직임이 돋보이고 있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소식 어떤 소식 들어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일단 엔비디아 3%대 하락을 기록했던 건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도 전망은 계속해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UBS가 AI 컴퓨팅 산업 전망이 밝다고 본다면서 엔비디아 긍정적으로 본다 또 한 번의 낙관론을 제시하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 클래스 C 주식은 1.58% 하락을 했는데 알파벳 CEO가 20일 기준으로 약 400만 달러 규모의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의 크롬 매각 이슈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알파벳 하방 압력을 받아왔었는데 CEO의 지분 매도인 만큼 조금의 투심의 악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는 3%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 테슬라의 지분을 절반가량 매도했다라는 소식은 들어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이슈가 있는 종목 첫 번째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상장 폐지 위기를 일단 한숨 돌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 강한 상승 탄력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도 무려 11.62%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퍼시픽 랜드는 토지 신탁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 개장 전에 S&P 500 지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마라톤 오일이 코노코필립스와 인수합병이 되면서 그 자리를 대신해서 텍사스 퍼시픽 랜드가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금요일장에서 일단 14.15% 강세를 보였고요. S&P 500 편입 전후로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6%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죠. 그런 만큼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최근 들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4시 기준 가격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속 확인해 본 바 9만 6천 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만 달러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보여지죠. 가상자산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1월 20일 날 사임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에 더해서 제이미 리자라가 위원이 내년 1월 17일에 사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또 주말 사이에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트럼프 임기 첫날부터 이 안에 공화당원 수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조금 더 트럼프의 우호적인 정책들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미는 이미 보이고 있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는 12월 2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관련 첫 현금 결제 옵션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이런 우호적인 정책들과 함께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국채금리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 4.382%를 기록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를 비롯해서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시장은 다시 한번 가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또다시 반응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2년 내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금요일 장중에 108 수준까지 이렇게 치솟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마감은 107선에 마감이 됐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은 달러 강세, 즉 우리나라 통화로 생각을 해보면 원화 약세로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다른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준비되어 있습니다. WTI 주말 사이에 1.63% 오르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격화가 혹시라도 원유 시설에 대한 그런 파괴로 이어지진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에서 계속 부양책 나오고 있죠. 중국의 수입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유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1.4% 상승하면서 온스당 2,700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우려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이면서 금값 함께 상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2부에서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주말 사이에 나왔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5 시간입니다. 일단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다만 추수감사절 주간이 껴있는 만큼 이번 한 주간 뉴욕 증시는 3.5거래일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데요. 거래일이 짧은 만큼 변동성에 주의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주요 뉴스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 물가지표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페드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10월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같은 경우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는 2.3%의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내려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만큼 이번 달뿐만 아니라 11월 PC 결과에도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전날인 26일에는 연준의 11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만약 10월 PC 가격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고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되면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전망이고요. 페드 관계자들은 최근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줄지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2월 FOMC에서 연준 의원들의 어떤 행동이 나올지가 시장에서는 큰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E가 발표되는 27일에는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도 함께 발표가 되고요. 다만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목요일은 조기 폐장을 하고 금요일은 이 반거래일밖에 진행이 안 되는 점에서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잘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이제 연말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접어들면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것 또한 연말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코멘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는 내년까지 긍정적인 지수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죠. S&P 500 지수 많게까지는 7,000선 돌파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젠슨항 CEO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 언급을 했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 삼성전자 언급을 하지 않아서 그 우려감이 더욱더 커진 바 있었는데 이번에 홍콩에서 진행됐던 박사 수료직에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으면서 시장 안에서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코멘트를 내놨는데 삼성전자의 납품 승인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가능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삼성전자 고대역폭 메모리 5세대인 HBM3 8단과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주요 고객사들의 품질 테스트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라고 과거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멘션한 바 있는데요. 또 4분기 중에는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죠. 이런 부분을 놓고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측 양측에서 모두 일단 입장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도 엔비디아 측에서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를 적극적으로 내놓지는 않고 있어서 시장의 우려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지금 엔비디아 AI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의 물량이 대부분인 것과 대비해서는 삼성전자의 스타트가 다소 늦은 부분은 여전히 우려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측에서는 긍정적으로 삼성전자의 승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다만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때문에 반도체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도 있고 글로벌 협력 측면에서의 변동성을 낳을 수 있겠지만 젠슨항 CEO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촉구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AI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갈등을 고조하는 것이 아닌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당장 해당 코멘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는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국 안에서는 이 대미와 관련된 부분을 대응하고자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과 노력들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애플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번에 화웨이가 새로 내놓는 고성능 핸드폰 안에는 이 중국에서 직접 개발한 반도체 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도 중국 시장 안에서 애플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바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 화웨이가 새롭게 출시하게 될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중국 안에서 애플의 입지도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는 업계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웨이는 다음 주 중국에서 새로운 스마트폰인 메이트 70을 선보이기로 했는데요. 이 메이트 70은 화웨이가 중국 시장에서 애플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고 공포하면서 내놓은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화웨이는 이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서 애플과 강력한 시장 점유율 확보 전쟁을 벌일 계획인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양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화웨이는 최근 뒷면 카메라 렌즈가 3개가 달린 메이트 70 모습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언론에서는 반도체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에도 중국이 스스로 반도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또 화웨이가 고성능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능을 빠르게 강화하면서 애플의 중국 입지가 약해지고 있는 부분은 애플 개별적인 소식에게는 부정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화웨이가 중국 소비자의 애국심까지 자극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화웨이 중국 전체 시장 점유율 지난 1분기만 해도 8.6%에 그쳤지만 올해 3분기가 돼서는 15.3%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메이트 70이 출시되면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더 큰 부담감이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일단 메이트 70 주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현재까지 250만 명이 넘는 사전 주문자가 등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도 오는 새벽에 이 X를 통해서 전해진 게 있는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론 머스크 CEO의 직접적인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정부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가 보다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지난 한 주 동안 테슬라의 주가도 상승하는 쪽으로 몸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FSD 버전 13이 곧 출시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일론 머스크 CEO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3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이 확인이 된 바가 있었죠. 일단 머스크 CEO는 트위터를 통해서 FSD 버전 13은 확실히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시가 곧 임박했다라는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고요. 이 FSD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도로에서 차량이 독립적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버전 11을 기반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고 주행 경로는 모두 AI가 직접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새롭게 출시되는 버전 13 같은 경우는 기존과는 다른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 FSD 버전 13의 구체적인 기능이나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과거 업데이트 때도 차량의 자율주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버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자율주행 기술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개선을 해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율주행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율주행 시스템 안정성과 관련해서 올해 초 대비해서 약 1000배 이상 안정성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난번 실적 발표 때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FSD 버전 13 소프트웨어는 이미 출시가 됐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번 주까지 버전 13.3을 광범위하게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2분기 들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 2기와 함께 자율주행과 관련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머스크가 선두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기술들 앞으로 또 시장 안에서는 크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롭게 열리는 뉴욕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는 비트코인이 약간은 쉬어갔고요. 알트코인들의 강한 가격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던 웹3 그리고 NFT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유독 눈에 띄었고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약간 하락을 하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약세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미 예상을 해왔던 만큼 시장 안에서의 투심 측면에서의 큰 변동성은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당분간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10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장기적으로 3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여러 전문가들의 관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서 윤곽이 드러나면서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대거 선정이 된 부분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야 된다라는 법안까지 마련이 되면서 당분간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이터크 신인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그니피센트 7 특집 6 테슬라입니다. 피트 사이버캡 출격. 예, 부자들은 역시 오픈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오픈런 해가지고 막 맨날 텐트 치고 자고 어차피 그거 다 알바고 그거 안 하더라도 다 얼리 어답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느 경로로든 신기술이든 신제품이든 신서비스든 가장 먼저 그 체험해보는 게 그 회사의 그 임원진들이나 부자들인 것 같아요. 그 킴 카다시안하고 앨런 머스크하고 위고비 뭐 주사 맞아가지고 살 뺐다고 그 난리를 피는 바람에 뭐 워낙에 위고비를 잘 만든 약이기도 하지만 그거를 원체 그 연예인들이 살 뺐다고 하니까 연예인이라는 저런 스타들이 살 뺐다고 하니 그게 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 지금 우리나라도 저 부작용 많죠. 지금 뭐 그거 먹고 나서 다 구토하고 그거 일반 그 사실 지금 너무 막 처방되고 있었죠. 그거 아무나 맞으면 토합니다. 그 같이 식이요법이랑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머스크랑 킴 카다시안은 솔직히 그 여러 가지 관리받는 거로만도 살 뺄 수 있는데 그거 하나로 뺐다고 이제 너무 상징적인 어떤 의미가 주어져 버린 거죠. 야, 쟤네 킴 카다시안이랑 앨런 머스크 봐봐라. 저거 뭐 몇 주 만에 살 뺐다 이래가지고 위고비 열풍 불어가지고 그 위고비를 지금 다 동이 나버리니까 이제 당뇨병 약 오젬픽을 처방받아가지고 교차로 그냥 맞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지금 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옵티머스를 뒤에서 리모컨으로 뭐 조종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죠? LA에서 그때 열렸을 때 과연 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과 함께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바뀐 거잖아요. 결국 뭐 또 부자들인데 부자들은 항상 오픈런을 안 해도 되고 항상 셀럽 파티에 처음에 초청받으면 거기서 신제품, 신기술, 신서비스가 제일 먼저 세상에 나올 때 접근하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파워스토어나 이런 파티 열리기 바로 하루 전날 그 대형몰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필드나 이런 것도 다 하루 전날 전부 다 그 비포로 먼저 가죠. 일반인 전날. 그래서
그때 막 파티 해가지고 핑거푸드 막 넣고 조그만 햄버거랑 이런 것도 뭐 먹잖아요. 막 케이크랑. 근데 그때 이제 뭐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칵테일도 따라주고 뭐 지금 핑거푸드도 차려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거기다 옵티머스를 막 다 깔아놨죠. 그래서 옵티머스가 막 칵테일을 진짜 따라주고 이래요. 근데 이제 그게 야 저게 어떻게 저런 기술까지 구현이 됐을까? 지금 뭐 왜냐면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이 나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칵테일을 뭐를 좋아한다는 게 다 틀릴 수도 있고 갑자기 칵테일 잔을 깨트릴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일부 나온 것들이 뒤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했다는 뭐 지금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뭐 리모컨으로 조종했건 안 조종했건 일단 옵티머스라는 로봇이 그 현장에 같이 섞여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킴 카다시안이 이제 저기 X에다가 올렸죠. 하트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모습. 뭐 이것도 모르겠어요. 전체 1부터 10까지 나와야지 이게 알 수가 있는데 딱 그 한 장면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뒤에 뭐 줄이 달려 있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테슬라가 옛날에 저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옛날에 그 트럭에 막 뭐 저기가 있었다는 얘기했잖아요. 기어를 풀고 뭐 내리막길에서 내렸다. 지금 제2의 테슬라가 되려다가 지금 완전 폭망해 있는 그 기업이 있잖아요. 지금 뭐 사라는 있지만. 근데 지금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버캡도 올렸죠. 사이버캡이 지금 일반인들한테 안 팔렸는데 이거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킴 카다시안이 지금 사이버캡을 올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사이버캡은 핸들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죠. 그래서 사이버캡을 보시면은 핸들이 없습니다. 핸들하고 페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지금 가는 거죠. 예, 사이버캡을 보여주세요. 예, 사이버캡을 지금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게 해. 그쵸? 이거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캡을 갖고 있는데 사이버캡이 좋다. 옵티머스가 여기 타고 있다. 그래서 옵티머스를 여기 또 태웠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둘이 친해가지고 뭐 연출을 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탔습니다. 근데 핸들이 없어요. 핸들이 없고 페달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놀면서 가는 거죠. 솔직히 이걸 보지는 않겠죠. 재밌는 무슨 뭐 드라마를 보든 영화 한 편을 보든 2시간 있으면은 그냥 목적지에 가 있는 거예요. 뭐 미국은 넓어서 뭐 2시간에 아니고 뭐 5시간도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11월 19일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 킴 카다시안만 얼리 어답터죠. 뒤로 가겠습니다. 얼리 어답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세계 부자 1위에 올랐다. 지금 여기서 지금 더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사실. 지금 이게 6월 달이기 때문에 훨씬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가 당선인으로 확정되고 나서 엄청나게 재산이 늘어버렸기 때문에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밑에 순위도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이 나오는 게 다 주식 가치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는 빠졌잖아요, 지금. 저커버그가 지금, 그쵸?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 자, 스페이스X랑 테슬라로 돈을 대부분 벌고 있고, X에서도 돈이 나오죠. 다 지분 가치로 돈을 버는 거예요. 다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은 워렌 버핏밖에 없고, 그렇죠?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를 운영하고 있지만, 스페이스X랑 그 지금 테슬라에서 나오고 있는 앨런 머스크,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거 둘이 또 우주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죠. 요즘에 좀 우주 경쟁에서 조용하고 있는데, 자, LVMH 회장도 있습니다. 뭐 LVMH가 지금 시가총액상으로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에게 유럽 시가총액 1위를 뺏기기도 했었죠. 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그다음 오라클 CEO 레리 앨리슨 있고요. 구글에 2명 있습니다. 레리 베이지랑 설지 브린 2명 있고요. 워렌 버핏은 투자로만 아직도 10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명 있네요. 빌 게이츠랑 스티브 벨머. 이 지금 이렇게 10위 안에 있는데 여기 지금 1위 격차가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게 억만장자인데 이제 누가 세계 최초로 조만장자가 될 것인가. 지금 단연 앨런 머스크가 지금 꼽히고 있죠. 2027년도쯤이면 이제 조만장자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앨런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그 다음에 X, 여기서 지분 가치로 돈을 벌고 있고요. 아마존, LVMH, 페이스북, 오라클, 구글, 버크셔 해서웨이, 마이크로소프트 있는데, 자, 이 대부분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유럽의 LVMH, 그 다음 오라클 빼고는 다
매그니피센트 7의 지분 가치로 돈을 벌고 있는 임원들이죠.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이 지분 가치의 대단함이 저기서도 증명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는 이제 조만장자가 될 수 있는 거의 뭐 지금 가장 빠른 뭐 속도인 게 뭐 여러 가지에서 보이죠. 지금 일단 비트코인보다 물론 비트코인하고 이 도지코인하고 똑같은 체급은 아닙니다만 똑같은 체급이고 뭐고 그 다 떠나서 수익률을 봤을 때는 월등합니다. 지금 도지코인이 310%가 올랐어요. 그다음에 시바견 있죠. 시바견이 100% 올랐고요. 솔라나 있고 비트코인이 네 번째입니다. 113% 올랐는데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의 3배가 올랐습니다. 지금 가격이. 도지코인을 대놓고 밀고 있죠. 앨런 머스크가. 그리고 희한한 게 도지가 지금 국가효율부의 이 지금 명칭이 도지예요. DOG이죠. 국가효율부의 이 약어가 DOG입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도지코인을 지금 좋아하는데 도지에 또 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공무원을 뭐 반 이상 날려버리겠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도 급등을 했네요.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고 나서 전년 대비 수익률이 벌써 도지코인이 310%입니다. 시바견 코인이 150% 올랐고요. 다 강아지에 관련된 코인이죠. 솔라나 134, 비트코인이 113. 이거 이더리움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1등 비트코인 아니면은 저런 앨런 머스크 관련된 코인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90년대부터 이 변화인데, 자, 테슬라는 정말, 그쵸? 앨런 머스크의 아주 역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런 스타일의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4년 오면서 S&P 500에 이 구성하고 있는 이 주력 탑 10이었는데 90년대에는 IBM이나 엑슨모빌, 필립 모리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90년대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 우리나라의 한국 쉘 석유의 그 조개 있죠. 그거에 원래 영국 쉘. 여기에 지금 쉘도 있었고요. 이 당시에는 머크도 있었습니다. 월마트도 있었고 코카콜라도 있었고 BMS도 있었네요. 굉장히 다양했죠. 이때는 정유주도 있었고요. IBM이라던가 AT&T 같은 통신, 뭐 지금 IT도 있었고 머크랑 BMS 같은 의약품주도 있었고요. 코카콜라 같은 음식료품, 필립 모리스도 담배,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엑슨모빌은 무려 3%의 이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변했죠. 엑슨모빌이 상당히 오래 가고 있다가 엑슨모빌이 다우존스 30에서 빠지는 계기가 이 2010년을 지나면서 빠지게 되었죠. 여기 화이자도 이때는 있었네요. CT도 있었고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대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하고 여기서 지금 2000년대에 없었던 애플이 2010년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엑스모빌하고 쉐브론이 같이 등장하죠. 이때 이제 정유주가 이제 전성시대였어요. IBM은 아직도 있었고 워렌 버핏은 이때 이 그 IT 버블이 무너지고 나서도 애플이랑 IBM 이거는 지금 그 IT주를 보지 않았던 것이죠. AT&T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있고요. JP 모간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좀 다양했었네요. 근데 2024년도 들어오니까 완전히 지금 약간 IT 인공지능에 올인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비중이 너무나 커지고 있거든요. 2000년대 엑슨모빌이 제일 잘 나갈 때 4%를 넘는 비중이었는데 지금 애플의 비중이 7%예요. 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세 개 합치면은 지금 20%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화된 지금 상황이에요. 그렇죠? 쏠림 현상도 심화됐고 섹터의 분산도 굉장히 편중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25년 사이에 가장 편중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이런 걸 보고 조금 별로 균형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일라이릴리가 지금 예전에 화이자나 머크나 BMS를 대체했네요. 그렇죠? 비만 치료제의 성장과 함께 엄청나게 떠올랐고요.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떠올랐죠. 브로드컴이 떠올랐고요. JP 모건은 아직도 2010년대부터 20년, 10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테슬라가 들어왔는데 테슬라 같은 모델은 없었어요. 지금 이게 자동차 기업인지 IT 기업인지 인공지능 기업인지 알 수 없는 변종 기업이거든요. 이거 지금. 근데 지금 예전에 자동차조차도 없었습니다.
GM 포드조차도 없어요, 지금. GM 포드 클라이슬러가 없죠. 뭐 스텔란티스로 바뀌었지만 다 없어요, 아예. 아예 없죠.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자동차를 파는 모델로도 처음이고, 그리고 이 자동차를 파는 GM 포드라는 모델하고 그냥 비교할 수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지금 특이한 25년 만에 특이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도 특이한 사람이지만 테슬라도 굉장히 특이한 모델로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다. 지금 2025년도 약간 편중된 이런 분위기,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게 뭐 또 무너지면 굉장히, 무너질 땐 좋지 않겠죠, 이게. 왜냐면 몇 개만 무너져도 예전보다 타격이 더 심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전에 몇 개, 3개 무너졌을 때보다 지금 3개 무너지면 타격이 훨씬 커요. 비중 자체가 너무 크거든요, 지금.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과는 7%고요. 엔비디아 6.4, 마이크로소프트 6.4. 그 테슬라가 1.4 정도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테슬라가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지금 또 꽤 많이 올랐겠죠. 자, 테슬라의 그래서 그 변종의 시작. 이게 테슬라의 모델이 이제 섹시라고 하잖아요. S가 있고, X가 있고, 3가 있고, Y가 있는데 이제 이 3자를 이 뒤로 이렇게 반전시킨 거죠. 3자를 2자로 바꿔갖고 이제 섹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섹시 중에 이 S랑 X가 조금 비싼 거고, Y랑 3가 조금 저렴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은 S랑 X로 했죠. 아까 말했듯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걸 누가 사겠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킴 카다시안 그런 애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킴 카다시안 같은 애들한테 팔려면 가격이 중요치 않거든요. 킴 카다시안 같은 애들은 가격 따지고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제품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드스터라는 스포츠카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비싼 걸 판 거예요. 가격 따지는 애가 아니라 야 전기차는 새로운 거 나왔대. 먼저 타고 싶어 하거든요. 연예인이든 무슨 스타든 임원이든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S랑 X를 주력으로 팔았죠. S랑 X를 주력으로 팔다가 2018년부터 3랑 Y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제 S랑 X는 점점 판매량이 줄죠. 판매량이 줍니다. 그래서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고 3랑 Y를 대폭 팔았죠. 그래서 지금 2023년도 3분기 기준으로 모델 Y는 30만 2천 대가 팔렸고요. 모델 3는 11만 1,074대가 팔렸습니다. 지금 이 S랑 X는 10,000대 5,985대.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야, 부자들은 가격 따지지 않고 신제품이면 얼리 어답터 성격으로 사버리더라. 그거 만약에 문제 일으키면은 그 사람들은 태클도 안 걸어. 그렇죠? 차고에 포르쉐부터 페라리부터 람보르기니부터 다 테슬라 전기차까지 있는데 그거 하나 고장난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파고든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요, 테슬라가 그때.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프로토타입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걸 보여준 거죠. 야, 이거 신기하네. 하나 살게 장난감 수집하듯이.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한 다음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 일단 대중화가 됐죠, 이미.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도전한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어쨌든 지금은 3랑 Y를 주력으로 팔고 있는데 그래서 섹시 모델이 지금 완성이 되었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미 이거 빨리 올려야겠는데요. 지금 목표 주가가 너무 빨리 도달돼가지고 지금 평균 컨센서스 도달하려면 여기서 30% 다운돼야 돼요, 주가가. 지금 346달러로 가버려가지고 여기서 지금 30%가 빠져야 이 시장의 평균 컨센서스에 도달돼요. 지금 232.64가 평균 목표 주가거든요. 이미 100달러가량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고.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따라 올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혼돈이 지금 생긴 거죠, 이게. 지금 정말로 이게 무슨 3분할도 아니고, 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거든요. 11바이에 14월드에 9셀이라는 정말 혼돈스러운 지금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뭐 다 그렇죠. 어쨌든 성악개미 분들은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이클 셰일러를 추종했던 그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분들도 대단합니다. 어쨌든 큰 수익을 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서, 사회에서 수익 내는 사람이 장땡이기 때문에
이번에 성악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테슬라, 그다음에 그 지금 뭐 비트코인에 올인하신 분들, 그런 분들 뭐 축하드리고, 뭐 세금 낼 걱정하고 있다는데, 아니 근데 세금 낼 걱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원금 깎여갖고 우는 거보다? 지금 원금 깎여갖고 우는 거보다 지금 12월 달에 그 세금 대행 서비스 신청하면서 웃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테슬라하지만 테슬라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자기 돈을 그렇게 목돈을 베팅한 거 자체가 굉장히 용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지금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고점 추세선을 또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또 여길 넘어서면 또 한 단계 가요. 지금.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대단한 추세고 결국 여기가 갈림길이었죠. 여기서 모르겠어요. 과연 그 앨런 머스크가 만약에 마크 저커버거 같은 지금 포지션이었다면 여기서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랑 상관없어요. 마크 저커버거 입장이든 뭐든 그건 상관없이 그 얘기는 나중에 알게 돼요.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핵심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 보고 나중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기술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봉에서 쌍바닥이 나왔거든요. 이미. 이 부분에서 베팅이 들어갔어야죠. 지금 여기서 3바닥이거든요. 여기선 정말 올인을 해야 될 찬스였어요. 사실. 지금 50주선하고 200주선이 깔려 있는데 여기서 3바닥이 나왔거든요. 이거를 먹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거를 먹고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갔잖아요.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으로 보더라도 지금 주봉에 저희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2022년도 고점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기 지금 월봉하고 주봉하고 합쳐서 봤으면은, 그쵸? 이건 베팅 찬스였죠. 지금 월봉도 쌍바닥이잖아요. 지금 원바닥, 투바닥이죠. 그리고 20개월선 돌파하는 쌍바닥이잖아요. 주봉하고 월봉하고 지금 파동 중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250달러에서는, 그쵸? 테슬람이 아니었더라도 여기는 완전히 적입니다.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어야 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지금 400달러가 눈앞에 나왔고요. 400달러를 넘어서면 이제 450달러까지 지금 눈앞에 있겠죠.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2차전지는 완전히 못 따라가는 모습인데 지금 어쨌든 지금 이 CATL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쌍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고요.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로운 모델로 지금 S&P 500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를 25년 만에 보셨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주가가 이제 시작이에요. 쌍바닥이 나오고 급등한 첫 달이거든요, 이번에. 그게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위로 튀겨 올라가는 힘이 세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돼도 여러분, 그렇죠? 뭐 사겠어요, 그러면? 다 같이 비싸면 뭐 사겠어요? 충성도 높은 테슬라 사죠. 다른 거 사는 이유는 다른 거 보조금 받아서 조금 싸니까 산 거죠. 보조금이 다 폐지되면은 테슬라 사겠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든 안 폐지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죠. 테슬라는 주가도 자율주행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자율주행 차로 몰면서 테슬라 주식도 자율주행 투자에 맡겨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한 줄 매도평. 테슬라는 주가도 자율주행 풀 악셀이요. 올해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떠올리신다면 어떤 종목이 떠오르시나요? 많이들 엔비디아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오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CEO의 한 가지 말부터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AI의 시대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AI 시대가 도래하며 모든 산업과 국가가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 국가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의 솔루션을 신속히 채택하고 있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컨퍼런스 콜 내용 중 한 가지 발언이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변화가 고스란히 주식시장에도 담겨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엔비디아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AI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엔비디아가 활기를 띈 것처럼 다른 무언가도 또 활기를 띠고 있는 건데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 유독 올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이 데이터 센터는 전력 하마입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차트화한 건데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지금 몇 가구, 몇 명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이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한 곳, 100% 가동한 것도 아닙니다. 가동률 85%인 데이터 센터 한 곳이 1년에 사용하는 전력량이요. 71만 가구의 전력량과 맞먹고요. 그리고 180만 명이 사용하는 전력량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한 곳의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화석 연료에서 다른 연료로 지금 친환경적인 연료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전력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안정성 매우 중요하겠죠. 24시간 가동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기업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로 빅테크의 예시를 가져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3마일섬 원전을 가지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의 20년 구매 계약 체결한 바 있고요. 구글도 카이로스 파워와 20년 전력 공급 계약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마존도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죠. 이렇게 빅테크들도 원자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AI 시대 그리고 AI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데이터 센터. 그런데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그 전력을 지금 가져오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는 원자력이 꼽히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력 발전소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원전이 있고요. 소형 원전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소형을 소형 모듈 원자로 줄여서 SMR로 부르고 있는데요. 왜 대형보다는 지금 소형이 각광받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 이유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당연히 작으니까 설치가 용이하겠죠. 기존 원전보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도 하고 또 필요한 만큼 모듈식으로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에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 범위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소형 원자로의 경우에는 사고가 나도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좀 적다라는 겁니다. 또 비용 당연히 절감이 되겠죠. 대형 원전 하나를 짓는데 5조에서 10조 원이 든다면 소형은 3천억 원가량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지금 또 데이터 센터를 가동시키기 위한 전력이 빠르게 필요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자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SMR 관련주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보다도 더 올랐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뉴스케일 파워가 되겠습니다. SMR 설계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소형 원자로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무려 올해에만 86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200%가량 오를 때 이 뉴스케일 파워 올해에만 8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요.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다고 하죠. 또 다른 종목들도 보시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되겠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116% 올해 오른 바 있고요. 도미니언 에너지
에너지도 한번 보시죠. 미국 동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인데 아마존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20% 가까운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목받는 SMR 관련주 지금 사도 될까가 사실 우리의 가장 궁금증이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화석연료 탈피 그리고 에너지 위기 등으로 발전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지금 분명히 중요한 시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만으로는 충분한 전력 발전이 어려운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이 과도기에 원자력 발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원자력 중에서도 소형 원자로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SMR 프로젝트가 2030년 전후로 첫 상용 원자로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으로서는 충분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실제 돈을 벌고 있다기보다는 기대감에 먼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 전후까지 첫 상용 원자로를 출시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이 있을까? 이 부분을 앞으로 투자하실 때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떠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뉴스케일 파워가 되겠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의견을 제시하진 않은 상황인데 일단 의견을 제시한 애널리스트 4명은 모두 다 매수 추천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조금은 아이러니한 건 목표 주가 보시죠. 목표 주가가 21달러대입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으로부터 한 30% 아래의 목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엇갈린 의견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만큼 아직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종목도 투자 의견 살펴보시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모더레이트 바이, 그러니까 매수 의견이 되겠고요. 목표 주가는 280달러대로 금요일장 종가 기준으로는 12%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미니온 에너지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홀드 의견이 우세합니다. 12명의 애널리스트가 지금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2명만 매수, 10명은 홀드, 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 60달러대로 금요일 종가 대비 약 3%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 되겠습니다. 즉, 이 세 가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모두 다 살펴보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만큼 지금은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미국 관련 주식 살펴봤는데 국내에도 대형주 한 가지가 있죠.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올해 얼마나 올라나 봤더니 38%가량 올해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 전용 공장을 현재 가동 중이고요. 뉴스케일 파워에 1억 400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고 X에너지의 기자재 공급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MR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인 어떻게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요. 월가의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초록불이 켜져 있지만 많이 오른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신중하게 접근하는 노랑불을 켜보는 게 어떨지 한번 고민해 보시죠. SMR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의 분위기 과연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도 지지부진했던 하루를 지나갔던 국내 증시인데요. 금요일장의 분위기도 사실 그러했습니다.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11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매수권으로 전환을 해줬다라는 게 될 것 같고요. 덕분에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지수 상승과 함께 코스피는 2,500선 탈환에 성공을 했고 0.8% 오른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후반에 갈수록 알테오젠에 대한 매물 부담감이 지수에 그대로 작용이 된 게 확인이 됐었죠. 추가적인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어느덧 677선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2주 연속으로 코스닥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국내에서 상장돼 있는 코스피 기업들 중에 60% 넘게는 PBR 1배를 밑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작년 같은 기관과 대비해서는 거의 20%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의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코멘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생각을 해봐도 좋을지 시장 안에서의 힌트들, 시그널들 계속해서 포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날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반도체 관련 대장주들이 대거 포진돼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인들도 늘 네이버를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려놨었는데 이날 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대거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매수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보시면 최근 이 테마단 안에서 업종 자체에 대한 이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죠. LG U+ 연일 52주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그 전날장에서도 2% 정도 추가 상승하면서 신고가 돌파를 했고요. 이 조선 기자재 쪽도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성화인텍이 7%의 오름폭을 보이면서 이날장에서는 52주 신고가 함께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업종과 테마단에서의 움직임들도 포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장 안에서의 적은 자금이지만 돌고 돌아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테마를 같이 점검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AI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드웨어 쪽에 자금 현상이 쏠렸다면 이제는 그 자금이 소프트웨어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가 이제 삼성전자 제품 AI 기능을 탑재할 수도 있다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장에서는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두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이 대거 나오기도 했고요. 미국에서는 팔란티어와 같이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연초 대비해서 세 자릿수 이상 오른 종목들도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해당 기조가 국내 증시에도 온기로 적용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안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이 트럼프 트레이드의 대표적인 소외주로 함께 떠오르면서 섹터 단에서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날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었던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로 편입하겠다라는 부분을 놓고 금감원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낸 두산그룹의 변동성이 이날장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주기도 했는데요. SQ브 같은 경우는 20% 가까운 상승을 보였고요. 신성 델타테크 도 16.7%대 오름폭을 함께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는 205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연내 발표를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만큼 관련주들이 이날장에서 기대감으로 함께 오른 모습이 나왔고요. BHI 같은 경우는 최근 수주와 관련된 소식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면서 이날장에서 13%대 오름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하기 전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의 이슈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였던 종목들 위주로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 모두투어나 노란풍선 같은 종목들 큰 폭의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였는데 중국과 관련된 비자 이슈로 여행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국을 향해서 무비자 입국을 승인을 해주고 15일 동안 여행하고 편하게 돌아가라라는 내용을 전해왔었죠. 근데 해당 기간을 30일까지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비자 시범 정책을 통해서 내수적인 면에서도 좀 변화구를 찾아보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변동성이 해당 종목들에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개장 직후 여행 관련주들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의 소식이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젠슨항 CEO가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 언급을 남기면서 시장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인들의 AI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패스트트랙에 안에 올려놓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는 TSMC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나 폭스콘 정도만 언급을 하고 삼성전자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크게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됐던 부분도 있는데요. 다만 주말 사이에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CEO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혹시 오늘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주말 사이에 커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과 엔비디아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7월에 4세대 HBM 인증을 먼저 진행을 한 바 있었고요. 5세대는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해보면 HBM의 매출 증가폭이 70%나 웃돌면서 본인들은 지속적으로 HBM과 관련된 성장력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오기도 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5세대 인증이 끝났고 블랙웰에 직접 탑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엔비디아의 HBM 물량 대부분을 SK하이닉스가 소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까지의 생산 물량까지 모두 완판됐다라는 소식이 연초부터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두 기업이 완벽하게 좀 다른 구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 만큼 오늘 분위기가 좀 전환될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큰 모습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코멘트도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내년에는 적게는 27조 원대, 많게까지는 49조 원으로 레인지가 잡혀 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조 원에서 45조 원 규모인데 SK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연간 단위로 추월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까지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삼성전자는 주가 하락을 보였고 SK하이닉스 홀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해당 소식으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 있을지도 같이 챙겨보시죠. 그리고 또 주말 사이에 전해졌던 글로벌 이슈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이 확산되는 것인지를 놓고 이 시장 안에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나뉘는 두 개의 코멘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단 각국의 대통령들의 코멘트를 확인을 해보시면 23일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년에 종전 가능할 수도 있다. 난 트럼프의 제안을 듣고 싶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러시아가 끝내기를 바란다면 전쟁은 끝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 전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조건이 맞는다면 휴전 협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포기와 점령 지역의 양보는 불가하다라는 부분이 되죠. 이렇게 양국의 대통령이 휴전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동시에 전해지면서 이게 확전으로 가는 길인지 종전으로 가는 길인지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코멘트들이 나오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전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앞두고 이런 격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는 확전과 방산에 초점을 주기보다는 종전과 오히려 재건 쪽에 집중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증권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전쟁 관련 테마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들과 산업군들 함께 점검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재건 관련해서도 실제 수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한 만큼 개별주 위주의 이 투자 방법은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한 주의 주간 일정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리밸런싱 데이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대래 실적 발표도 있고 FOMC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 중 하나인 PCE 물가 지표도 수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추수 감사절로 휴장에 들어가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조기 폐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과 금요일의 이 변동성이 이 월화 수에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 잘 점검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이번 한 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장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죠.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1%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19,000선 위로 다시금 올라왔고 S&P 500 지수도 0.35%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간 기준으로도 3대 주요 지수 모두 다 좋은 성적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2%대,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7%씩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도 주말 사이에 1%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각각 원유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원유 시설이 타격을 입을까 이런 걱정되는 마음에, 그리고 금 가격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화되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죠. 이제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쳐 있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의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사임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제이미 리자라가 위원이 1월 17일 날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명의 위원들이 사임을 하게 되면서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이 위원회, 트럼프 임기 첫날부터 공화당원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정책들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가상자산 시장에는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미가 벌써 보이고 있죠. 시카고 옵션 거래소는 12월 2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관련 첫 현금 결제 옵션 상품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돋보이는 금요일장, 그리고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일단 22일 섹터별 상승률을 보면요. 산업 섹터, 그리고 필수 소비재, 재량 소비재, 금융 등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고요.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해왔던 기술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유틸리티도 주목을 받았는데 이 세 가지 섹터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금 당선인이 된 지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 한 달 사이에 섹터별 상승률을 보면요. 대표적인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금융 섹터 무려 7%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에너지 섹터도 6%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준비해 보도록 하죠. 일단 빅테크 관련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주말 사이에는 3%가량 내렸는데요. AI 컴퓨팅 산업 전망 밝다고 UBS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죠. 게다가 이 소식 전해져 있죠. 젠슨 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HBM 승인 위에 최대한 빨리
준비 작업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까지도 이제는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파벳, 구글에게 크롬을 매각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지난주 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 알파벳 CEO가 또 지분을 매도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알파벳의 주가가 살아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테슬라 트럼프 효과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이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은 테슬라 지분 절반을 매도했다라는 소식 전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가 있었던 종목 3가지도 있는데요. 슈퍼마이크로컴퓨터 상장 폐지 위기를 일단 한숨 돌렸고 그 이후로 주가 상승가도 달리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에도 강한 상승 탄력 입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고요. 텍사스 퍼시픽 랜드는 화요일 개장 전에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이 된다고 합니다. 전후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스트래테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비트코인의 10만 달러를 앞두고 숨고르기 들어간 가운데 과연 가치 연동성이 큰 마이크로스트래테지의 주가는 이번 주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월가의 선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연말 추천주 4가지를 꼽아줬습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주가 되겠는데 방산 성격도 껴있죠. 장기 성장성이 강하고 펀더멘털이 양호하다라면서 조정이 있을 때마다 매수해야 한다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몬스터 베버리지는 음료회사가 되겠습니다. 소비재 관련주가 되겠는데 내년에 성장 기회가 있고 마진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남겼습니다. 핀터레스트는 2023년에 제시한 비전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서 이 비전만 앞으로도 잘 따라가 준다면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제시했고요. AT&T는 경쟁 강도, 자본 집약도 등 통신업의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AT&T를 비롯한 통신주, 배당주도 배당 많이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만큼 배당 관련해서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일정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PC 나오고요. 추수감사절로 짧습니다. 일단 월요일입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또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전미 경제활동지수, 경제지표가 주로 주목받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 11월 FOMC 의사록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주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 의사록을 통해서 11월 회의 때 어떤 이야기들이 줄을 이뤘는지 한번 미리 점검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HP가 실적 발표 이날 동시에 하게 됩니다. 수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요일입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공개되고요. 3분기 GDP 잠정치 공개됩니다. 미국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 3단계로 GDP 성장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정치가 되겠고요. 10월 개인 소비 지출 및 가격 지수, PC 가격 지수 이날 공개가 되네요.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 전망에 굉장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8일은 추수감사절로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을 하게 되고요.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추수감사절로 미 주식시장이 조기 폐장하게 됩니다. 그만큼 3.5일이라는 짧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그 짧은 한 주 동안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이번 주도 마켓 시그널과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이번 주를 대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먼저 살펴보죠. 지난주 코스피 2,5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주간 상승률이요 3.5% 가까이 올랐습니다. 주간에 한 주 동안 코스피가 이게 3% 넘게 상승을 했던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간만에 정말 꽤 큰 폭의 상승률을 주간 단위로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 코스피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반면에 코스닥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1.2%를 기록을 해서 2주 연속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차트 한번 좀 화면에 나옵니다만 확실히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가 좀 엿보이고 있죠. 코스닥에 비해서는 어쨌든 지금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또 외국인이 11개월 말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도 좀 있겠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젠슨 CEO의 삼성전자 HBM 관련된 얘기도 이번 주에는 뭔가 조금 특히 주 초반에는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앞서 이제 정다현 앵커가 이번 주 일정들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해외 일정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28일 날 공개될 이 FOMC 의사로 역시 포인트는 인플레와 관련된 위원들의 얘기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중요하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12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 물론 25bp이긴 합니다만 이 인하 가능성이 지금 거의 절반 수준까지 그 전망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미국의 인플레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역시 국채금리 흐름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상황들 이런 걸 좀 더 주시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예상이 됩니다. 28일 날 한국은행 금통이 있는데요. 금리 내리기 어렵죠. 내수 침체 여전하고 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됐다 볼 수가 있겠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달러 문제, 달러 강세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입지가 너무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삼성 HBM 얘기도 했습니다만 몇 가지 주말에 나온 얘기들 중에서 시장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증시 안정 펀드 관련돼서 언제든지 시장이 불안하면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인가요? 그때 팬데믹 때죠. 증권안전펀드라는 걸 정부가 10조 7천억짜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투입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때 코스피가 하루에 8%나 급등했던 경험이 우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수급적으로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한다는 게 시장에는 큰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병환 위원장 이 발언도 분명히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를 한 발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시장이 좀 불안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1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과도한 불안감도 좀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금융연구원에서 세계 국제지수 편입이 되면 500억에서 600억 달러, 우리 돈 70에서 80조 원 정도의 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계속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되겠고, 또 하나가 지난주에 이제 LG그룹하고 LG그룹이 이제 계열사들 전체에다 이 밸류 관련된 이 공시를 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SK그룹 비롯해서 이제 주요 대기업들의 이 밸류 관련된 공시 또 주주환원 정책들 얘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역시 우리 시장의 어떤 좀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젠슨 왕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홍콩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 HBM의 그 수요가 너무 큰데 공급이 좀 어쨌든 좀 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건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근데 거기서 한 얘기가 삼성전자가 지금 HBM3E 8단과 12단 이 퀄 테스트를 하고 있다. 최대한 빨리 승인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젠슨화의 얘기를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난번 삼성전자 3분기 컨퍼런스 콜 했을 때 삼성전자가 내놓은 공식적인 언급과 좀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가 8단과 12단 양산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의 콜 테스트 중요 단계를 완료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뭐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큰 반응은 없었고요. 근데 이제 젠슨 왕의 이번 언급과 이 두 가지를 이제 접목을 해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이 5세대 HBM의 엔비디아 콜 테스트 통과가 납품이 이제
거의 뭐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조금 더 한 단계 진전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올 연내 삼성전자가 지난번 2분기 콜 때 컨퍼런스 콜 때 아마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연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내, 그러니까 즉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는 콜 테스트 통과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는 내년에 이제 나올 HBM 이 6세대 4 이와 관련된 이제 두 회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경쟁이 더욱더 불을 붙을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또 이제 HBM4 이 4부터는요.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베이스 다이 같은 게가 이제 그냥 다이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연산 기능까지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기능들이 좀 들어가는 등 바뀌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HBM 경쟁이 2라운드로 이제 접어들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이버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증권면에 나온 얘기인데 외국인이 돌아온 네이버 주가 반등하자 개미들은 탈출 러시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네이버를 5,992억 이 부제도 나옵니다만 거의 6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네이버를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최근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서 8거래일 동안 7일을 이제 외국인들이 8일 하루 빼고 연일 순매수를 외국인들이 좀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지분율도 이제 44.7% 지난 6월 이후 최대치까지 회복을 했고 화면에서 지금 네이버 주가도 보십니다만 뚜렷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견조한 실적도 있겠지만 역시 지난번에 나왔던 AI 서비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외국인들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제목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네이버를 좀 팔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개인들 순매도 1위가 이제 바로 네이버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7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올랐고 개인들은 팔고 있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가가 침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지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뭐 수익률을 이제 원금을 회복하거나 또는 이제 수익률이 좀 많이 뭐 20-30% 마이너스인 게 뭐 한 10% 이하, 그러니까 한 자릿수 정도 마이너스를 주니까 이제 지쳐서 빠져나오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사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사실 하락했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저가 매수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이렇게 주가도 반등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네이버도 역시 늘 그렇듯이 외국인들이 비쌀 때 사서 쌀 때 떨어졌을 때 팔고 나가는 뭐 이런 어떤 상황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지난주 국내 주식형 펀드 상품들 수익률 순위를 좀 보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면요. 지난주에 레버리지 2.2배 레버리지 인덱스 상품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8.4%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만큼 이제 코스피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2위가 이제 K팝 미디어 상장 주식 8.4%. 3위도 K팝 포커스 상장 주식 8.2%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엔터주들이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로봇주 관련된 ETF가 7.9%. 그다음에 이제 역시 그 KBR, KB 라이즈 200, 이것도 역시 코스피 선물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역시도 코스피가 반등할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이제 매수를 했고 이것도 수익률이 7.8%를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엔터주들이 업종 중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고 뭐 로봇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역시 코스피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ETF 상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이 2.4%요. 오래간만에 이 평균 수익률 플러스권을 기록하는 것도 눈에 띄었고요. 코스닥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역시 바이오주들의 약세가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 주간 평균 수익률 마이너스 1.6%. 해외 주식형 펀드 지난주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지역별로 보니까 동남아만 플러스 0.7%를 기록했다라는 거. 동남아가 여전히 그러니까 신흥국 시장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섹터별로 보니까 에너지 섹터가 플러스 1.5% 지금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 상품은 한화자산운용의 이 수소 차세대 연료전지 ETF 상품이 있는데 이게 11.11%로 지난주에 앞서도 상위권도 보셨습니다만 개별 상품으로는 지난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저런 분위기들 통해서 반등을 탄다. 그럼 이제 수급적으로 좀 시장의 분위기가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여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코스닥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가져보는데 이 문제는 바이오주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바이오주 특히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이 바이오주들이 대거 차지하고 있는데 밑에 이제 하단 자막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난주에 알테오젠의 리가캠이 주가가 워낙 부진하고 또 매도를 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글쎄요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이런 디커플링 장세가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번 주는 주 초반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월요일 마켓 비하인드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자사주 10조 원을 이제 샀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물론 조금 뭐 오르내림을 하긴 합니다만 차트 보면은 확실히 좀 꾸준히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주말에 전순환 CEO 얘기가 이제 전해졌어요. 네네. 삼성전자 HBM 3 8단, 12단 콜 테스트 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승인받을 수 있도록 좀 뭐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거의 뭐 이제 통과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요 기사는 기사 그대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납품이 머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납품이 멀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예. 그 얘기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의 반복이다라고 저는 해석이 처음에 딱 들었는데, 근데 이제 머지 않았는데 이제는 임박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기사가 과거에도 계속 지속되었다가 삼성전자가 반등했다가 다시 실망매로 연결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과연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올 것인가가 더 그렇죠.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는데 역시 수급적인 문제. 네, 일단 확인하고 매수한다는 관망세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삼성전자가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그나마 뭐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밸류에이션 하단에 있기 때문에 상승이 언제라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조그만 재료에도 좀 크게 반응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사주 10조 원을 일단 매수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상황에서 사실 그 이후에 사실 첫째 날, 둘째 날은 자사주 매입 신청이 안 나왔고 셋째 날에 나왔었는데 따라서 결국 회사 측에서도 어떤 HBM3 뭐 정식 퀄 테스트 통과 이후에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주가는 예상보다 빨리 반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도보다는 좀 보유의 관점으로 훨씬 더 지금 관점이 높아지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시장의 더 큰 관심은 이제 어차피 HBM3 이쪽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어떤 역전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그렇죠.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네네. 오히려 HBM4로 가면은 삼성이 여기서 좀 더 분발을 해서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그렇죠. 않겠느냐. 근데 이것은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말해를 이제 목표로 지금 개발 중인데
결국에는 내년 시장에는 계속 이 HBM4에 대한 얘기가 업데이트 되면서 네. 삼성전자의 주가를 좀 움직이는 그런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HBM3 2로는 일단 기술적 반등 그렇죠. 수준으로만 예, 좀 예. 보시면서 저는 한 6만 원대 중반에서 한 7만 원 요 사이 정도의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요 정도는 충분히 지금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그것이 사실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가격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그래서 향후에 좀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그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철저히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뭐 이 정도 되면 일단 물론 많이 늦은 건 사실이긴 한데 이제 여러 가지 뭐 베이스타이가 연산 기능을 뭐 담당하게 되는 이제 이 HBM4 6세대로 가면은 또 경쟁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까지 상황 보면은 역시 그 6세대도 SK하이닉스가 좀 더 뭐 유리하다, 앞서 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긴 네. 합니다만 그것도 이제 결국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 문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요게 이제 좀 핵심 포인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좀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한번 총 점검을 한번 네, 네, 해보죠 오늘. 네. 일단 어떻게 해보셨어요? 전체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을 텐데. 제가 느낀 바로는 기대가 사실 조금 삼성전자도 그렇지만 좀 3분기 이전에 좀 기대치가 2분기 바탕으로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전분기 대비로도 좀 소폭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진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도 어떤 실적 개선 요인이 나타날 가능성이 개연성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실적 관련해서는 네, 진입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실적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한국거래소에서 지난주에 결과치를 좀 발표를 했고 네, 증권사에서도 뭐 일부 발표를 했는데 거의 큰 맥락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사실 좋지만 또 해석에 따라서는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먼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을 보면 코스피는 전년 대비 한 64.5% 증가하면서 155조 원을 기록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2% 오히려 감소한 7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누적으로 보면 역대급 뭐 2위다, 역대 2위급 성적으로 매우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3분기만 따로 내고 보면 실적이 정점을 지나서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이제 코스피 3분기만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53조 4천억이었는데요. 전년 대비로는 한 20%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0.34% 감소한 것이고 또 코스닥은 2조 5천억 원이었는데 이것이 전년 대비로도 17% 이상 감소했고 전 분기 대비로도 21.7%를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증권사 자료를 좀 참고를 해보니까 시총 5천억 원 이상의 컨센서스가 존재하는 414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계를 좀 내보았는데 3분기 영업이익 수준이 컨센서스 대비로는 한 88.2%. 네. 컨센서스를 10% 이상 미달하면 보통 이제 어닝 쇼크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어닝 쇼크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중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 비율이 2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진짜 예상보다 훨씬 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게요. 실제 주가 흐름도 실적 발표 이후에 좋지 않은 종목이 예전 분기 때보다 상당히 많이 보였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부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네. 이 기대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22%밖에 안 되고 쇼크가 77%로 그러면 뭐 사실 3분기는 우리 상장사들의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네. 부진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징을 좀 보면 네. 어떤 게 좀 눈에 보이시던가요? 일단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사실 수출이 전반적으로는 뭐 그래도 잘 아직까지는 됐던 뭐 양호하다고 얘기는 하죠. 뭐이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조선, 그리고 자동차가 포함된 운수 장비, 또 운수 창고, 전기전자가 이제 좋았는데 수출 성장세가 역시 있는 상황에서는 이들 종목들의 실적이 아무래도 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부진했던 업종이 이제 건설이라든지 유통, 철강, 화학
이렇게 이제 내수와 뭐 중국 경기 부진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약세를 보였다. 그렇죠. 이제 3분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 일단 운송하고 섬유업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면을 보였는데 운송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당선 이전에 이제 어떤 관세율 인상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좀 수출을 밀어내기 식으로 많이 했다. 밀어내는 거 많죠.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섬유 의무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 특수 이제 소비 시즌이라는 특수가 있는 계절성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일부 대형주들이 3분기 실적을 살펴보니까 또 어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로는 부진했다 할 수 있어서 3분기도 역시 업종 전반에 걸친 이 약세 반전이 나타났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이익 성장세가 둔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된 이후에 환율이라든지 금리 관련 예. 어떤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년 코스피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한 20% 증가할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컨센서스는 이제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에 결국은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향후에 불확실하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적 추구 정치가 상향 조정되는 업종은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어디예요? 네, 이번 보니까 이제 한 달 전 대비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된 업종이 이제 전기가스 이게 유틸리티죠. 네, 네. 방산, 조선, 운송, 증권인데 최근 한국전력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양호하고 뭐 또 이런 면이 좀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여기 방산에 특화된 하나그룹주들이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되는 것도 이러한 실적 전망을 잘 반영해주는 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틸리티, 방산, 조선, 운송, 증권업종을 향후에 실적 관련한 매매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업종으로 좀 대상을 압축하실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범위를 좁혀서 지금 코스피도 사실은 11월 달 들어서 조금 분위기가 네네. 뭐 코스닥은 일단 차치하고 코스피만 하더라도 삼성전기도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수 전체도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조금 분위기가 반등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3분기까지 얘기가 됐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들어온 11월을 좀 쪼개서 네.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은 뭐 이제 4분기에 대한 전망도 얼추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1월 들어서는 좀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11월은 사실 딱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바로 이제 트럼프가 대선에서 예. 승리했던 그 이전과 이후의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심하다. 아마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그렇죠. 일단 볼 네. 수밖에 없는데 일단 코스피가 11월에는 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실 뭐 미국 대선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좀 추락했다가 다시 조금 반등했다라고 보시는데 결국 11월 장세의 특징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예, 양극화 너무 심했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1월 상승률 상위 업종을 보시면 8.2% 업종 상승을 기록한 조선업을 포함한 운수 장비가 있었고요. 예. 그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5.5% 상승한 전기가스, 다른 말로 이제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이제 3위가 이제 보험 업종으로 이제 한 3% 상승을 했는데 반대로 하락률 상위에는 11.1% 하락한 서비의복, 그다음에 9.4% 예. 하락한 화학, 예. 그리고 8.1% 하락한 의약품 업종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 등락의 원인은 일단 운수장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방산 및 LNG 그 수출 확대에 따른 예. LNG선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데였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방산하고 조선이라는 얘기네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을 예. 또 한번 해서 지수가 상당히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전기가스 업종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모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향후의 유가 하락이 전망되면서 원재 대비 하락했다는 실적 회복 기대감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순수하게 실적 중심이다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약간 여기 이제 대왕고래도 대왕고래가 섞여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결과가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그건 나중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는 모습이 이제 곧 나오기 거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예, 뭐 네. 연내 시초한다고 하니까 일단 네, 네. 시작한다고 하니까. 네. 네.
그다음에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전반적으로는 하락이 이루어졌는데 시총이 이제 21조로 시총 1위였던 삼성생명이 그 삼성전자 10조 원 자사주 발표 예. 이후에 그 바로 11%당 급등을 했는데 네. 요게 이제 전체 업종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 같은 경우는 서울복이 이제 1위 하락률을 기록했는데 업종 내 시총 1위인 FNF가 그 3분기 어닝 쇼크로 주가가 이틀 연속으로 크게 급락을 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뒤이어서 시총 4위인 한섬이 또 어닝 쇼크로 주가가 또 급락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총 상위 업체들이 조금 업종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학 업종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텐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과거의 실적이 안 좋았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트럼프 재임 시절에는 미중 어떤 관세 전쟁에 따라서 이제 관세를 높이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이제 중간재로서의 화학 제품을 납품하는 국내 기업들이 이익이 좀 크게 감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고 또한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롯데케미칼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런 롯데그룹에 대한 네. 또 비우호적인 그런 뉴스가 좀 돌면서 동반 하락한 것도 화학업종 하락에 좀 조금은 도움이 일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의약품업종은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당선인이 백신의 비판적인 케네디 주인을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네. 제약 바이오 전반에 갈진 하락이 조금 유발하는 그 시초 어떤 촉발하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상승 업종에서 좀 공통적인 것이 또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그건 네. 바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업종이 서비스업, 전기가스, 통신, 조선, 운송 업종인데 그러게요. 네, 종목으로 좀 세분해 보시면 아까 앞서도 잠시 말씀하셨던 그 외국인 네이버? 순매수 1위가 예, 네이버더라고요. 네, 6천억 가까이 순매수한 네이버가 압도적 2위를 차지했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차트상으로 좀 괜찮은 종목이 네이버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네, 그건 좀 참고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위는 2,200억 원 순매수한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제 1,500억 순매수한 현대 로템이 지금 3위를 차지했다는 점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리해 본다면 트럼프 시대 수혜 업종이 11월 상승세가 돋보였다라고 그러게요. 볼 수밖에 없고 네. 또 외국인 순매수도 유지된 그런 유지되었다. 예. 그리고 예. 트럼프 관련 피해 업종 가능성 있는 업종은 현재도 약세 흐름이 지속 중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섬유의복 같은 경우는 올해 라니냐 때문에 역대급의 혹한이 올 거다 이런 사실은 예보가 있었는데 최근에 예보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역대급의 혹한이 아니라 역대급으로 따뜻한 겨울이 올지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기상 전망이 확 바뀌는 것도 아마 매출에 좀 적지 않게 영향을 악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좀 물론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상승률 상위 업종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전기가스 쪽 그러니까 이쪽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네, 회사들이 네. 이 한국전력 가스공사를 지금은 좀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초입에 진입한 상태에서 오히려? 또 이제 유틸리티 이게 전기가스 유틸리티 업종은 상당히 방어적인 성격이 그렇죠. 짙기 원래 때문에 경기 방어적이죠. 예. 이게 한번 이게 꾸준하게 주가 흐름이 상승 전환되면 이것이 상당히 장기간 걸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 변동성도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게 또 바닥에서 또 크게 올라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한번 스타트를 하면 거의 100% 이상 뭐 200%까지도 예. 상승하는 흐름으로 연결된 적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시대,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시대에서도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확실하게 그 향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유가가 좀 하락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도 그랬지만 일단 트럼프의 정책이 가장 핵심이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는 감세 깎아준다는 정책인데요. 거죠. 네. 결국 그 결과 나타나는 세수 부족을 관세 인상과 채권 발행 확대를 통해 메꿀 것으로 예상되고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미국 내 석유와 가스를 좀 생산을 늘려서 수출을 통해서 어떤 무역 수지 적자를 해결할 줄이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은 이제 수출을 위한 추가적인 LNG선 도입을 필요할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국내 조선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국내 가스 업체들은 어떤 새로운 거대한 수입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좋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제 사우디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사우디도 이제는 감산 정책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증산 정책으로 조금 화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경우는 결국은 이것도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유틸리티 업체에게는 도입 원가가 낮아지는 예. 그런 현상으로 좀 작용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안 좋았던 것이 이제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제 국제 연료 시장에서의 어떤 에너지 가격은 올랐는데 국내에는 이제 물가 때문에 이제 이 요금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에너지 가격도 안정됐고 이제 이제 요금도 좀 인상하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향후의 수익성 개선은 더 크게 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예. 결국은 이제 중단했던 배당도 수익성이 좀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좀 그런 것이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트럼프 2기 시대에는 관세 인상이라든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나타나면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는 방어적 성격의 업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방어적 업종의 대표 주자인 유틸리티가 꾸준하게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고려하신 투자 전략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차트상으로도 보면 지금 이제 상승의 초입 국면이다.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만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스공사 한 짧게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가스공사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좀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네, 사실 가스공사는 실적과 재정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가는 잘 안 반영되고 오히려 이제 대한고래 프로젝트 예. 관련해서의 이벤트에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12월에 지금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 시추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에 관련한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 시추 장비가 도착했다. 정부는 이제 27일 날 이제 시추 계획 최종 검토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반응할 것이고요. 또 시추선이 내달 10일 부산에 도착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을 좀 지켜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실적이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아주 크게 좀 기록을 했고요. 네. 또 미수금도 결국에는 이제 요금 인상을 통해서 좀 이제 줄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내년부터 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LNG 수출을 미국에서 늘 텐데 우리나라가 이제 LNG 수입 세계 3위국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으로서는 이제 핸들링할 살 수 있는 LNG 물동량이 늘어나는 점, 그 바게닝 파워를 행사할 점에서 좀 이익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전은 실적 중심의 어떤 그런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면 가스공사는 거기에 또 테마도 하나 또 좀 붙여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한 가스공사는 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전력은 그동안에 좀 못 오른 측면이 강한데 한가스공사는 이 대왕고래 테마 때 한번 좀 급등을 했었죠.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월요일이니까 우리 김 이사님 이번 주 주간 전망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금요일에 외국인 순매수를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순매수세로 전환했다고는 뭐 확기는 좀 확신을 갖기는 어렵죠. 아직은 하루짜리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한 호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는 지수가 이제 벨리선 하단 근처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제한적인 반등 시도에 좀 더 예.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국 이번 주 역시도 미국의 어떤 금리 방향성이라든지
환율 수준, 외국인 매매 방향성을 주목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여부가 가장 중요할 그렇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투자 전략은 추세 상승적인 종목으로 투자 대상을 좀 압축하신 다음에 네. 단기 상승에는 비중 축소, 그다음 단기 하락에는 다시 이제 재매입하는 네, 네. 이런 발빠른 단기 매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오늘 장에서는 저는 이제 중국에서 비자 면제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에 수혜가 예상되는 여행주와 항공주는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냐라고 판단하면서 좀 대응해 볼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네. 여행하고 항공. 중국에 이제 갈 때 비자가 사실 조금 이게 불편했는데 네, 돈도 네. 많이 들고 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맞습니다. 됐다라는 게 이제 중국 또 그동안 또 팬데믹 이후에 좀 많이 줄었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여행이랑 항공 쪽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켓 시그널 이 정도 마치고요. 잠시 후에 마켓나우 1부에서 오늘자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